오늘은 다섯 번째 시간이죠. 다섯 번째 시간 제목을 시선이 된 선비 윤선도라고 했습니다. 윤선도는 물론 16세기 혼합을 대표하는 17세기까지 넘어갑니다만 16, 17세기의 호남을 대표하는 선비죠. 그런데 이제 이분이 가지고 있는 또 이분에게서 우리가 발견하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하나만 얘기하라고 할 것 같으면 저는 이분이 시선이었다. 아주 탁월한 시인이었다. 그 시대를 넘어서 오늘까지 우리에게 영감을 주는 그런 아주 탁월한 시인이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윤선도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초상은 물론 후대에 그린 것이고 실제 인물 윤선도와는 어떤 유사성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인물 자체의 얼굴을 가지고 우리가 이해하기보다는 아마도 본인의 얼굴은 이거하고는 좀 거리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윤선도 선생의 증손자죠. 증손자가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공제 윤두서인데 그 공제 선생의 자화상을 모를 사람이 없잖아요. 국보로 지정이 돼 있죠. 그래서 아마 제가 고산 윤선도 선생의 초상화를 그리는데 한 말씀을 할 수 있었더라면 이런 모습으로 그리기보다는 뭐 잘 그린 그림이지만은 뭐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그렸을 테지만 공제 선생의 자화상을 좀 참고해서 그와 뭔가 좀 유사한 그런 이미지로 갔으면 좋지 않았겠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20세기 후반부터 21세기 초반에 이르기까지 많은 선현들의 초상화를 뒤늦게 만들고 있는데 그렇게 그리는 근거가 뭔지 좀 짐작하기 어려울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그런 그림을 그린다면, 초상화를 그린다면 초상화가 필요할 테니까요. 한편으로는 그 집안에 남아있는 초상화를 보고서 뭔가 취할 점이 있는가 생각할 부분도 있고, 다른 한점으로는 만약에 과학적으로 접근한다고 하면 그분의 자손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하는 것도 방법일 텐데요. 이 초상화를 보면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약주를 좀 많이 좋아하신 것 같은 느낌은 오는데 그 이유는 잘 모르겠네요. 윤선도를 생각하면 저는 이분이 만능선비였다 하는 느낌이 옵니다. 만능선비였다. 이분은 탁월한 시인이자 또 아주 맹렬한 기세를 가진 기계 높은 정치가이기도 하고 또 음악에도 조예가 매우 깊고 의학에도 그리고 심지어는 풍수지리에도 매우 탁월한 그런 뭐 만능이라는 말이 아주 딱 어울리는 그런 분인 것 같습니다. 호로는 이제 고산이라는 호가 유명하죠. 또 이분은 누구나가 다 좋아하는 타산 정약용의 말하자면 대수로 보면 5대조가 되는데 외가로 5대조에 해당하는 분이다 하는 거고요. 가장 이제 지금 특징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특징 중에 특징이라고 하는 것이 시인이라고 하는 점인데 세상에서는 흔히 이렇게 말하죠. 조선시대에는 3대 시인이 있었다. 그 3대, 여기서 말하는 시인은 한문으로 된 한시를 말하는 건 아니고요. 한글로 된 그런 시나 가사를 얘기할 적에 정철과 박인로와 그리고 고산 윤선도가 있었다. 네 분을 꼽으라 그러면은 송순, 면항정, 송순도 그 중에 한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때요? 보면 다 대부분이 어떻습니까? 대부분이 호남의 선비들이고 대부분이 16, 17세기에 걸쳐 있었던 분들이라는 점에서 특징이 발견되죠. 그런데 이 윤선도 선생은 가사가 아니고 주로 시조를, 단가를 쓰신 것 같습니다. 오가와 어부사시사, 어부사시사는 뭐 단가라고 할 수도 없죠.
40수나 되는 것이니까요. 이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시뿐만 아니라 풍수에도 달인이어서 정조 임금의 책인 홍제전서죠. 홍제전서에 보면 고산 윤선도는 제2의 무학이다 하는 그런 칭찬도 나오거든요. 무학대사가 실제로 한양천도에 기여한 바는 적지만, 그렇지만 이제 대체로는 한양천도에 고려의 수도 개경에서 서울의 한양으로 옮겨온 가장 큰 사업이었죠. 그 큰 사업, 조선 초기의 큰 사업이었는데 그 총책임자를 보통 무학으로 인식하는데, 정조는 고산 윤선도를 제2의 무학이라고 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수원화성이 만들어진 배경에는 육릉이 있는데, 즉 사도세자의 묘가 있지 않습니까? 그 묘자리가 다름 아닌 누가 잡은 것입니까? 고산 윤선도 선생이 효종을 위해서 잡았던 묘자리거든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고산이 남긴 유적은 참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노구당입니다. 노구당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왕이 하사한 집인데, 그게 본래 수원에 있었던 것을 옮겨왔다고 하죠. 고산 윤선도, 우리는 이렇게 네 부분으로 나눠서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소현세자의 스승이기도 하였다. 그는 탁월한 학자였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그분이 복일도에서 보낸 세월, 또 기해예송이라고 하는 대단히 중요한 사건의 중심에 고산 윤선도가 한 역할을 했다는 것,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고산 윤선도 하면은 시의 달인, 시선이라는 점도 보려고 합니다. 자, 윤고산은 학자로서도 매우 탁월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에게는 정치적인 굴레가 매우 컸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대개 다 아시는 것처럼 고산 윤선도의 가문은 호남의 남인을 대표하는 집안인데, 사실 고산 윤선도의 양아버지는 북인이었습니다. 북인이었는데, 그런데 이제 윤선도는 아버지와는 달리, 양부와는 달리 남인의 길을 갔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 집의 역사에서도 중요하고 호남을 이해하는 데도 중요한 한 사건이 바로 기축구곡이라고 하는 사건이죠. 이른바 정여립 여곡 사건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때에 희생된 인물 중에 아주 큰 인물이 있죠. 그분이 바로 이발인데, 이 이발이라고 하는 분이 고산에게는 고모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윤고산에게는 기축구곡이라고 하는 사건이 대수롭게 넘길 수 없는 중요한 일이었다. 이발의 신원, 기축구곡의 신원 문제는 고산에게는 매우 중요한 정치적 안건이 되었다, 현안이 되었다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그런 현안을 처리하는 솜씨를 나중에 발휘하게 되는데, 그나마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탁월한 문인이었기 때문이죠. 광해 6년에 진사가 되었고, 말씀드린 것처럼 양부는 북인에 가까웠지만, 이첨과 맥을 통하고 있었지만, 그는 벌써 광해 9년 1616년에 성균관 유생으로서 이첨을 비판하고, 그래서 유배를 가게 됩니다. 그게 사실 우리가 당파 싸움을 얘기할 적에 당파는 계승된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늘 계승되기만 하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도 당연히 드물지만 예외는 있었다. 바로 윤선도 경우에도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나중에 이제 그가 벼슬을 하지만 결국 당파 싸움에 밀려서 이분이 귀양간 세월이, 이분이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로 봐서
85세에 돌아가셨는데 귀양 생활을 한 것이 즉 유배지에서 보낸 세월이 20년 정도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따가 보게 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부용동에서 세월이 약 20년, 귀양지에서 보낸 세월이 20년, 귀양 아닌 귀양으로서의 부용동에서 보낸 세월이 20년. 그러면 인생의 절반이 벌써 지나간 거잖아요. 거기에 그분이 생장한 기간이 또 20년이 넘죠. 그렇게 놓고 보면은 나머지 20년만, 어린 시절 20년, 귀양간 생활 20년, 부용동에서 보낸 생활 20년 빼고 나면은 20년 정도밖에 없어요. 그 기간이 벼슬도 하고 해남에서도 살고 서울에서도 산 그런 기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학문이 탁월했기 때문에 왕자들의 스승이 되고 소현세자의 스승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대개는 왕자 사부를 할 적에는 다른 벼슬을 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허용을 받아서 중앙부처의 관리를 지내기도 하였죠. 공조자랑, 형조정랑, 한성부 서윤 등.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관우는 별로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건 역시 당파 싸움 때문이었죠. 그런데 이 고산 윤선도의 타고난 학자로서의 능력, 그분의 품성을 잘 알아본 분은 계곡장유라고 하는, 장유라고 하는 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조선 후기에 이른바 4대 문장가 중에 한 분이 계곡장유죠. 장유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걸어간 길을 보면은 그런 인정을 받을 만한 조건이 되죠. 인조 6년에 별시 문과를 쳤을 적에 초시에서 장원을 했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장유 추천으로 왕자사부가 되었고 세자시강원 문학이 되어서 세자를, 즉 소현세자의 스승이 되었는데 그때 그 혼자 한 건 아니죠. 세자시강원에는 대개 8분의 높고 낮은 스승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은 윤선도와 비슷한 처지에 있었던 우암 송시열이었다.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이런 그 고산 윤선도가 학자로서 문인으로서 남긴 유물들은 오늘날 해남에 가면은 고산 윤선도 기념관이 있습니다.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도 기념관의 한 장면이고 지금 화면에 나타난 건 어떤 작품으로 보입니까? 아마도 시권으로 보이죠. 과거 시험에서 써낸 답안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앙정계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당파 간의 마찰이죠. 그 마찰이 너무 심해서 결국 당상관으로 올라갔을 적에도 브레이크가 걸리는 거죠. 승진이 너무 빠르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당상관으로 밀어준 거죠. 좌파는, 그러니까 고산 윤선도는 남인의 지지를 받고 있었고요. 그의 브레이크를 건 것은 서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인 서인의 비판에 직면해서 결국은 관직 생활이 순탄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역시 그런 사이에 고산 윤선도 역시도 서인에 대한 비판, 송시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계속 나날이 높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17세기에는 당쟁의 물결이 굉장히 거셌습니다. 왜 그렇게 거셌습니까? 아주 짧게 우리가 본다면 여러 가지 이유를 말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성호 이익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리고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 조선은 너무나 많은 문과급제자를 내고 있었다. 그래서 그 문과급제자들이 팔을 만들어서 좌파가 정권을 쥐어야만
벼슬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그런 면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면은 어떤 것이냐면 이 17세기가 되면 16, 17세기가 되면 기후 위기가 우리가 짐작하는 것보다 훨씬 심했습니다. 그것들이 결국 그들에게는 당시 우리 선비들이 믿고 있었던 제이설이죠. 제이설. 그러니까 뭔가 천재지변이 일어나면 이것은 정치가 잘못되어서 그런 거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끊임없이 집권 세력에 대한 저항 세력에 빌미를 주고 있었다. 천재지변이 일어난 것뿐인데 그 천재지변이 일어난 걸 가지고 서인이 집권하는 기간에 천재지변이 일어나면 남인은 그것을 문제 삼고, 남인이 집권하고 있는데 천재지변이 있으면 서인은 또 그것을 문제 삼고, 왕은 그때그때마다 자기에게 유리한 선택을 하게 되었던 거죠. 이것이 결국 17세기에 당파 싸움이 굉장히 심해진, 우리가 별로 생각하지 못한 그런 중요한 원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그러한 천재지변이 심했던 시기이기 때문에 공부가 뛰어난 사람들은 누구나 다 윤선도처럼 의학에 큰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윤선도 같은 사람은 약방문을 짓는데 아주 탁월한 재주가 있었던 거죠. 즉 의학에 정통했습니다. 그래서 전해오는 말을, 적혀있는 야사의 기록들을 보면 심지어는 정적인 우암 송시열 같은 사람도, 또 이분이 가장 비판했던 원두표 같은 사람도 다름 아닌 윤선도에게 약방문을 지어달라고 했고 또 실제로 지어주기도 했다. 약포도 운영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고산 윤선도, 학자로서의 그의 면모, 그의 인품, 그의 학문적 능력에 관해서는 여러 평가가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미수 허목이 쓴 말이 가장 인상에 남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품이 준정하다. 다시 말하면 갈등 상황에서 머뭇거리지 않고 자신의 의견을 명백하게 밝히는 그런 스타일의 인물이라는 거죠. 즉 카리스마가 있는 정파의 지도자였다, 그런 뜻이죠. 그러면서도 인의를 많이 쌓아, 이것은 이제 자기 당파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의학의 혜택을 정적들에게도 베풀 정도로 품이 있는 너그러운 그런 면이 있는 분이었다. 그렇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당쟁이 심했기 때문에 죄수 명부에 있은 지 전후 20년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유배 생활이 20년이나 됐다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의를 봄이 밝고 죽음으로 지켜서 바꾸지 않는 이가 이었다 하니까 당쟁 시대의 총화였다. 윤선도는 당쟁 시대의 총화였다. 그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